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폭력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장은 학교 폭력의 구조, 기제 및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학지사 이금희 선생님 등이 지으신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4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그 구조, 기제 및 체계의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조, 즉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의 역할 유형과 학급 내의 서열과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학교폭력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주변인을 포함한 집단 현상이며 청소년과 또래, 가정,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문화를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 할 문제임을 개관할 것이다. 라고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 학교폭력의 구조와 기제와 학교폭력의 체계, 부모교사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구조를 이제 한번 보면요. 학교 폭력에는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개입도 그렇게 그런 학생에 대한 조치로 이어지지만 이 학교 폭력은 결국 그 개개인이 아닌 학교라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 다수의 다른 학생들도 같이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폭력에는 역할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을 포함한 집단 현상이다. 그래서 청소년, 또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와 학교, 또래와 환경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적인 환경에서 대개 피해자보다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고의적인 공격적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주변인 이렇게 유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역할 유형에는 일단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낮은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도 부적절해질 수 있고요. 학업 성취도 낮아지고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죠. 학교 폭력의 유형에 가해자가 있어요. 이 가해자들은 되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규칙을 무시하지 않는 가학적인 면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인기가 많은 아이들 중에도 가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공격 행동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그 공격의 피해자이기도 한 가해 피해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한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에다가 중심을 두었어요. 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만을 다루는 이 접근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러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예방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학급 관리, 훈육 방식, 교실의 규칙, 부모 훈련, 학교 전체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정책 이러한 것들이 예방 효과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자체를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학급, 학교, 사회까지 이런 체계 안에서 이해되고 개입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해소리가 가해자가 일단 등장하죠. 이 가해자 아이들은 그 폭력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인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되죠. 폭력을 목격하는 주변 또래들이 또 가해자에게 인정과 인기,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기도 합니다. 또 특권의식 같은 게 있어요.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만하다. 이러한 것도 폭력 행동을 더욱 촉진시키죠. 청소년들은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태도보다는 또래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이 폭력 참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변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변인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학교 폭력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거나 참여하거나 혹은 가해자를 멈추게 하고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주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괴롭힘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85% 정도가 또래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만 이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인들은 괴롭힘에 개입해서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개인의 그 경험은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뭔가 학교 내가 경험했던 학교 생활에서의 이러한 가해, 피해, 주변인 그런 경험을 조금 회상해 보셔요. 그때 어떤 개입들이 있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빗대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주변인들은 괴롭힘의 현장을 피하는 주변인도 있죠. 피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물론 두려워서 피하죠. 또 내가 그런 괴롭힘의 표적이 될까 봐도 피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도 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허용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 안에도 굉장히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인식이 일진에서부터 왕따까지 뭔가 서열, 계급 사회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 상황에서의 실제적으로 지배자, 은둔자, 실력자, 추종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권력관계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배자는 말 그대로 이제 힘이 세거나 반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고요. 은둔자는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 등 많은 등 권력을 가질 능력도 없고 힘을 추구하지도 않고 실력자는 권력을 가질 능력은 있지만 힘을 추구하지 않는 학생. 추종자는 권력을 가질 능력이 없으면서 힘을 추구하는 학생. 자, 학창 시절 때 나는 어떤 좀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형에 가까웠는지 반성도 해보시고 아니면 위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 장이요. 자, 그런 학교 내 피라미드의 역할 비율을 보면은 추종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 실력자, 은둔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배자는 이제 가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조력자나 강화자의 역할도 가능하고요. 추종자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배자의 비위를 맞추는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관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은둔자가 주로 피해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학생들을 그러한 폭력에 동조하고 유지시키는 방관자의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자의 역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내용 한번 쭉 다시 훑어보시고요. 자, 무리를 지으면 쉽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학교 폭력을 봤을 때 이게 무리지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55페이지 보면은 불완전에 대한 전능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가 나와 있죠? 판사들이 니네 일진이다. 부모님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네. 근데 무리를 지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파워를 행사하게 되죠. 네. 나이토 아사오라는 사람은 이거를 분노로 설명했어요. 무엇인가 억압되어 있고 화가 나서 답답하고 그래서 그 폭력을 가하는 대상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얘네들 존재 자체가 이런 가해하는 애들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막연한 초조감, 존재론적 불안정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연하게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전능감을 집단을 통해서 얻는 거겠죠. 파괴신과 무너져 내리는 희생. 압도적인 어떤 기세로 피해자를 파괴하는 힘을 즐기는 형태다. 전능모형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파괴신과 무너져 내리는 희생. 파괴하는 힘, 이걸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과 노비, 명령과 복종의 형태. 셋째는 장난치는 신과 장난감. 가해자가 뭔가 낄낄대면서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하면서 전능감을 느끼는 형태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이러한 가해자의 전능 모형을 부여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거죠.
전등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58페이지에 제목한 재미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일시. 가해자, 피해자를 딱 나누기는 쉽지 않죠. 피해자였던 학생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자,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분리시킨 일부분을 타인한테 투사. 그래서 그 타인이 자기의 일부에 의해 통제되면서 동일시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6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신 안에,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자신 안에 그 있던 비참한 피해의 그러한 비참함을 상대를 통해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리된 경험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교과서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자,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이해. 부모, 교사, 학교의 이해에 앞서서 학교폭력 체계적 이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미시체계라는 거는 개인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체계, 부모, 형제, 또래와 학교를 포함하고요. 중간체계는 청소년, 가족과 또래 등과 같은 이 미체계들 간의 상호 연계를 말하고요. 외체계는 부모의 학교 참여 등과 같이 다른 체계들로부터 영향을 나타내는 거, 외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모, 형제, 또래, 학교 이러한 것이 이제 미시체계라고 봤는데 이러한 체계들로부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관계적인 면에서 부모가 학교에 참여한다든지. 거시체계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괴롭힘 사건은 사회 생태학적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와 교사는 중간 체계의 중요한 개입 대상이 돼요.
어른들이 이런 학교 폭력의 현실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점점 어른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런 어른들의 회피가 결국은 학교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실에서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죠. 그거 일단은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역동을 교사가 아주 잘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하고 시작해야죠. 학교 폭력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학교의 역할은 뭘까? 학교에서는 도덕적인 학교, 모든 사람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예방 조치를 세우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시민의식을 키워주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주고 교사의 능력을 활용하고 예로 작지만 배려하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이제 자료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